대감,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지요. 신방의 호롱불이 한번 길게 꺾이더랬지요. 칠순 노대감이 도포자락을 반쯤 풀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신부는 그때까지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천천히 얼굴을 들었더랬습니다. 등불이 그녀의 광대뼈와 콧등을 비추는 그 순간 노대감의 발이 한 걸음 뒤로 물렸지요. 신부의 두 손에는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4번 곱게 접힌 그 종이가 호롱불빛 아래에서 가는 떨림과 함께 살짝 펼쳐졌지요. 종이의 끝줄에는 굵은 먹으로 적힌 어린 노비의 이름이 2글자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붉은 도장 하나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40년 묵은 인주가 검붉게 변해 마치 마른 핏자국처럼 보였더랬지요. 노대감의 시선이 그 도장 위에 닿는 순간 칠순 어른의 모골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이 둘뿐이었으나 그 둘 사이에 무엇인가가 더 들어와 있는 것처럼 공기가 빽빽하였습니다. 새 베개에 얹힌 원앙 무늬가 호롱불 그림자에 흔들리고 한쪽 벽에 세워둔 화촉의 심지가 갓 끝처럼 길게 솟아 있었지요. 노대감은 무엇인가 말하려 입을 열었으나 입술만 달싹였을 뿐 첫 음절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부, 그러니까 40을 한참 넘어 후처로 들어온 박 씨는 그 침묵을 가만히 견디고 있었더랬지요. 한양 윤대감댁 안채 깊숙한 곳, 새로 도배한 한지에서 풀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신방. 그날은 태종 임금 제위 말년 동지를 사흘 앞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부러지는 소리가 어쩌다 한 번씩 들렸고 앞마당 너머에서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가 멀리서 가깝게 다시 멀리 흘러갔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대감께서는 아실 줄로 압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칼날 같았지요. 노대감은 그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도포자락을 거머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물러서자 등 뒤에 세워둔 병풍이 살짝 흔들렸지요. 거기에 수놓인 학 2마리가 호롱불에 잠시 깃을 떨고는 다시 굳었습니다. 대감의 도장이 오시다. 박 씨가 한마디 더 보태었지요. 그것은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고 또한 통고였습니다. 노대감의 칠순 얼굴 위로 핏기가 거꾸로 빠져나갔지요. 평생 정승 자리를 2번이나 사양하고 학덕으로 이름이 높았다는 윤씨 가문의 큰 어른. 새벽이면 자제들 앞에서 그를 가르치고 한식과 동지마다 사당 앞에 정자하여 자손들의 절을 받던 그 어른의 손끝이 평민의 손처럼 무력하게 떨렸습니다. 박 씨는 종이를 다시 접지 않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에 가지런히 펼쳐놓은 채 자기 무릎 위에 2 손을 모았지요. 그녀가 신방에 들고 들어온 것은 그 한 장뿐만이 아니었으니 옆자리에 따로 놓인 작은 보따리 안에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노대감은 아직 알지 못하였더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박색이라 불렀더랬지요. 시집 보낼 나이를 한참 지나서도 혼처를 못 잡은 노처녀. 한양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박색이라 하여 매파들이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가는 한숨이 따라붙던 그런 처녀였습니다. 헌데 이 칠순 노대감의 후처 자리는 그 박색이라는 평이 도리어 적당하게 여겨져 별 다툼도 없이 결정이 났었지요. 후처는 정실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고 자손에게 흠이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박색이 낫다는 말이 어른들 사이에 흐르던 시절이었더랬습니다. 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40년 전 동짓달 그 새벽을 기억하시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롱불이 또 한 번 길게 꺾이며 노대감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휘청였지요.
그 그림자는 노대감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한 어린 계집아이의 모습으로 잠깐 보였다가 다시 늙은 어른의 그림자로 돌아왔습니다. 노대감은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하였더랬지요. 그러나 박 씨는 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종이를 호롱불 가까이 한 번 더 밀어 놓았지요. 노대감은 시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끝줄에는 어린 여종 한 명의 이름이 두 글자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박색이라 후사에 흠이 된즉 하는 7자가 따라붙어 있었지요. 그 7자를 적은 손은 다름 아닌 노대감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그 글자 위에 찍힌 도장은 윤씨 가문의 큰 인이 아니었지요. 노대감이 젊은 시절 사사로이 새겨 쓰던 자기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어느 한해 평안도로 누군가를 멀리 보낼 때 그가 직접 도장을 들고 와 그 종이 끝에 눌러 찍었던 그 도장. 노대감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더랬습니다. 평생 잊어본 일이 없었으나 평생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기억이었지요. 박 씨가 그 종이 위에 가만히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40년 전 그 어린 노비가 제 어미였소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자리에서 호롱불이 다시 한번 길게 꺾였지요. 그 꺾인 불빛이 그녀의 옆자리 작은 보따리 위로 떨어졌고 보따리 안에서 무엇인가 둥근 것이 헝겊을 통해 겉모양을 잠시 드러내었습니다. 노대감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그가 40년을 묻어둔 동짓달 새벽의 한 광경이 그 보따리 안에서 자기 쪽을 향해 돌아눕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만이 노대감의 덩줄기를 식은 땀으로 적셔가고 있었더랬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 정확하게는 10월의 끝자락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윤대감 댁에서는 그의 봄에 정실 부인이 세상을 떠나셨더랬지요. 부인은 양주 윤씨 종부로 40년을 묵묵히 살림을 잡았던 어른이라 도성 안사대부 부인들이 그 상가의 줄을 이어 조문을 다녔습니다. 노대감은 부인이 떠난 자리에서 한동안 사랑채 문을 닫고 손님을 받지 않으셨지요. 그러던 것이 7월 백중을 지나고부터 가문 안에서 후처 의논이 슬며시 일기 시작하였더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칠순 노인이 무슨 후처를 새로 드리느냐 할 일이었지요. 그러나 양반가의 사정은 그리 단순치가 아니하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은 지 2해 안방에서 사당 살림과 안채 일을 바칠 사람이 비어있는 데다 윤대감 자신이 매년 2번씩 큰 제사를 종부의 손으로 바쳐야 했던 까닭이지요. 종손도 아직 어렸고 작은 아들 내외는 함흥의 부임에 있어 한양에 오지를 못하였습니다. 가문 어른들은 정실까지는 아니어도 안채를 바칠 사람 한 명은 드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셨지요. 매파가 가장 먼저 들고 온 자리가 바로 박씨 가문의 노처녀였더랬습니다. 박씨 가문은 본디 광주 박씨의 한 갈래로 한때는 사간원에 사람을 내던 가문이었으나 신유년 무렵부터 점점 기울어 지금은 도성 안변두리, 그것도 남산 자락 아래 작은 기와집 한 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의 노부인은 한양 안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어른이었지요. 일찍이 남편을 잃고도 가산을 줄여가며 노비셋을 끝까지 풀어주지 않으셨고 자식이 없어 친척의 여식 하나를 양녀로 들이셨는데 그 양녀가 바로 42해 넘긴 박씨라 하옵니다. 매파의 입에 그 박씨의 이름이 오를 때마다 매파는 짤막한 한숨을 한 번씩 보태었지요. 외양이 좀 아쉽지요. 매파는 그 말 뒤에 늘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색이라 한양 안에서 박색이라 사대문 안매파들이 다 그렇게 부른다는 말이지요. 그 말이 윤씨 가문 어른들 사이에서는 도리어 한 가지 장점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실의 자리를 넘보지 못할 박색이라면
후사에 흠이 될 일도 없고 안채 살림 잡기에 모자람만 없다면 그만이 아니냐 하는 시기였지요. 가문 어른 한 분이 무릎을 치면서 차라리 그러한 사람이 다른 며느리들과 다툴 일이 없으니 안채가 평안할 것이라고도 하셨더랬습니다. 윤대감은 그 의논 자리에서 별 말씀이 없으셨지요. 다만 매파가 박 씨의 이름과 함께 그 가문 노부인의 함자를 입에 올렸을 때 노대감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더랬습니다. 박 씨 가문의 노부인이 누구신가 하니 40년 전 어느 한때에 윤 씨 가문 안채를 잠깐 드나든 일이 있었던 어른이었지요. 박 씨 노부인의 친정 어머니가 윤 씨 가문 큰사랑의 친모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으니 박 씨 노부인은 어린 시절 윤 씨 가문 마당을 종종 밟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노대감 외에는 가문 안에서도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었지요. 노대감 자신도 한참을 잊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의논 자리에서 노대감이 한참 동안 차를 들지 않으신 까닭을 다른 어른들은 다만 늙은 분의 정실 거리움 정도로만 짐작하였더랬지요. 매파가 박 씨를 데리고 윤대감댁 안채로 처음 들어선 날은 그의 동지를 보름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양녀로 키워주신 박 씨 노부인이 한 달을 앓다가 2해 전 여름에 세상을 떠나신 뒤 박 씨에게는 의지할 가까운 친척이 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사는 거의 비었고 박 씨가 시집을 가지 않는 한 그 작은 기와집 한 채마저도 친척들이 와서 가져가게 될 형편이었지요. 매파가 윤대감댁 후처 자리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박 씨는 사흘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더랬습니다. 사흘째 새벽에 박 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매파에게 한 말이 단 한마디였지요. 가겠소이다. 매파는 안도하였습니다. 박색이라 시집을 못 보낸다는 평이 한양에 쫙 깔린 42살 노처녀가 칠순 정승댁 후처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여겼던 게지요. 매파는 그날부터 짐을 챙기는 박 씨의 등 뒤에서 별말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만 짐을 꾸리는 박 씨의 손길이 너무 차분하여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짐을 챙겨 놓았던 사람처럼 보였다는 점만이 매파가 훗날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 하시던 한 가지였더랬지요. 그날 박 씨의 작은 보따리 안에는 묵은 비단 한 자, 가는 무명실 한 타래, 그리고 사방으로 곱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파는 보따리를 묶어주면서 그 종이가 무엇인지 묻지 아니하였지요. 박 씨의 짐은 노처녀의 짐치고는 너무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매파의 입을 다물게 하였던 게지요. 다만 박 씨가 그 종이 위에 손바닥을 한번 가만히 얹는 모습을 매파는 등잔 너머로 어렴풋이 보았을 뿐이었더랬습니다. 윤대감댁 안채로 박 씨가 든 첫날 가문 어른들과 노비들이 박 씨의 얼굴을 한 번씩 살피고 지나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친정에 가 있고 둘째 며느리는 함흥에 있어 안채의 큰 어른은 윤대감의 누이 한 분이었지요. 그 누이께서는 박 씨를 처음 보시고는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 매파를 따로 불러 무어라 한참 낮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가 앞마당 한쪽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는 동안 노비들이 우물가에서 박 씨의 얼굴 이야기를 수군거리는 것이 안채 마루까지 가늘게 흘러들어왔지요. 저런 얼굴을 두고 박색이라 한 것이지요. 그래도 후처 자리는 후처 자리이니 보료 깔고 누우면 누가 박색이라 말이나 하겠는가. 쉿, 매파가 듣소? 박 씨는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으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시선을 한 점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안채 마당 끝 행랑채로 통하는 작은 문 옆이었지요. 그 문 옆에 늙은 종 한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더랬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다 되었고 허리가 살짝 굽었으되
이른 줄에 들어선 사람치고는 손이 단단해 보이는 노복이었지요. 그 노복이 박 씨를 한번 보더니 빗자루를 쥔 손이 부르르 한번 떨렸습니다. 박 씨의 시선이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임시인계지요. 박 씨가 매파를 향해 가만히 물었습니다. 매파는 어찌 아는가 싶어 잠시 박 씨의 옆 얼굴을 보았더랬지요. 박 씨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 매파가 먼저 말을 받았습니다. 임노복 말씀이 오니까 윤대감 댁에 40년 넘게 있는 어른이지요. 큰 사랑의 약시중을 들고 대감의 행차에 등롱을 드는 어른입니다. 40년이 넘었군요. 박 씨는 그 말을 2번 되뇌었지요. 40년이 넘었다는 말. 그것은 매파에게는 그저 노비의 횟수였으나 박 씨에게는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박 씨가 윤대감댁 안채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살핀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것을 매파는 그때까지 알아채지 못하였지요. 박 씨는 윤대감댁에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미리 알고 들어온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게지요. 첫 사흘 동안 박 씨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안채의 사당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늦추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더랬지요. 윤대감의 누이가 박 씨에게 사당 출입을 막은 것은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신방을 들지 않은 후처는 사당 안에 들지 못한다는 가문 법도가 그 까닭이었으되 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떤 표정도 짓지 아니하였지요. 법도가 그러시다면 법도를 따르오리다. 박 씨의 그 한마디에 윤대감의 누이는 어쩐 일인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색이라 평이 자자한 노처녀가 안채 어른 앞에서 그렇게 또렷한 음성으로 응대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셨던 게지요. 누이께서는 그날 밤 사랑채로 건너가 윤대감과 짧게 의논을 하시었습니다. 노대감은 누이의 말을 끝까지 들으시고는 한참 동안 차만 들고 계셨다고 훗날 옆에서 시중을 들던 임노복이 가는 목소리로 전하더랬지요. 박 씨가 임노복을 따로 마주친 것은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새벽닭이 2번째로 올 무렵 박 씨가 안채 뒤편으로 난 작은 우물가에 나가 있었지요. 한겨울 새벽이라 우물 위에 살얼음이 끼었고 박 씨는 두레박줄을 잡지 않은 채 우물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임노복이 등롱을 들고 그 우물가를 지나가다 박 씨와 마주쳤지요. 임노복은 등롱을 든 손을 한번 멈칫하였고 등롱 불빛이 박 씨의 얼굴 위로 흔들렸습니다. 박 씨가 임노복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지요. 사연이를 기억하시오. 박 씨는 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연이라는 2글자가 한겨울 새벽 우물가의 공기를 한 번에 멈춰 세웠지요. 임노복의 등롱 든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이 등롱 안불빛까지 흔들었습니다. 임노복은 한참 동안 박 씨의 얼굴을 살피기만 하였지요. 마치 자기가 40년 전에 한 번 본 어떤 얼굴을 이 새벽 우물가에서 다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찌 아시오? 임노복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끝자락에서 비어져 나오는 듯 하였지요. 그는 등롱을 우물가 돌 위에 내려놓고 2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노비가 후처 앞에서 2 손을 모은 것은 예의를 차린 것이 아니었지요. 40년 동안 자기 안에서 묻어둔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새벽에 자기 앞에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임노복의 손을 그렇게 모이게 한 게지요. 박 씨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임노복의 얼굴을 한참 동안 보시다가 가만히 한 걸음 다가서서 임노복의 손등에 자기 손가락 끝을 살짝 얹었지요. 그 손가락이 임노복의 손등에 닿는 짧은 순간 임노복의 어깨가 한번 크게 꺼지듯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을 등에 지고 다닌 무엇인가가
그 순간 한번 흔들렸다는 듯이 새벽닭이 세 번째로 울었습니다. 박 씨는 우물가에서 발걸음을 돌렸지요. 신방을 차리는 날이 사흘 뒤로 잡혔다는 통고가 그날 아침에 안채로 전달되었습니다. 가문 어른들은 박색의 후처를 드리는 일을 두고 그 이상 의식을 차리실 마음이 없으셨고 노대감 또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셨던 게지요. 신방이 차려진 그날 저녁 박 씨가 신방의 문턱을 넘어 들어가던 그 발걸음을 안채 마루 끝에서 임노복이 등롱을 든 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노복의 손가락이 등롱줄을 잡은 채 천천히 풀어졌다 다시 쥐었다 하였지요. 그가 그날 밤 사랑채로 가지 않은 것은 40년 전 어느 새벽에 자기가 붙이지 못한 어떤 편지 한 장이 오늘 신방 안으로 자기 대신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른의 눈은 알아보고 있었던 까닭이었더랬지요. 신방의 호롱불이 한번 길게 꺾이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박 씨가 종이를 호롱불 가까이 펼쳐놓고 노대감의 칠순 얼굴이 그 종이 위로 굳어가던 그 새벽이지요. 박 씨는 종이 한 장으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옆자리에 놓아둔 작은 보따리를 가만히 풀고 그 안에서 작은 헝겊 묶음 하나를 꺼내었지요. 노대감의 시선이 그 헝겊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박 씨가 헝겊을 풀자 그 안에서 둥글고 작은 옷가락지 한 짝이 호롱불빛을 받았더랬지요. 옷가락지는 한쪽이 약간 깨져 있었습니다. 그 깨진 자리에 가는 명주실이 한 가닥 매여 있었지요. 이 옷가락지를 알아보시는지요? 박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묻는 말의 모양을 빌렸으나 사실은 노대감의 기억을 비집고 들어가는 칼끝이었지요. 노대감은 그 옷가락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더랬습니다. 그러다 손바닥으로 입을 천천히 가리었지요. 평생을 가문 어른으로 지내며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입을 가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어른이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은 게지요. 이 가락지는 친모 어른이 차고 있던 노대감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띄엄띄엄하였고 그 띄엄띄엄한 사이에 그의 호흡이 거칠게 흩어졌습니다. 친모. 노대감이 어린 시절 윤씨 가문 큰사랑 옆방에 거처하시던 한 어른. 노대감의 모친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뒤로 어린 노대감의 머리를 빗기고 옷을 매만져 주시던 그 어른. 윤씨 가문에서는 그 어른을 다만 친모라고만 불렀으되 어린 노대감에게는 어머니가 따로 없던 사람의 어머니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분이었지요. 그 친모께서 평생 한 손가락에 끼고 계시던 옷가락지가 바로 이 가락지였더랬습니다. 제 외할미께서 마지막까지 끼고 계시던 가락지이옵니다. 박 씨의 입에서 외할미라는 두 글자가 떨어졌지요. 그 두 글자가 신방의 공기를 다시 한번 멈춰 세웠습니다. 노대감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한번 크게 떨렸고 그 떨림이 도포 자락 끝까지 번졌지요. 노대감의 시선이 옷가락지에서 박 씨의 얼굴로, 박 씨의 얼굴에서 다시 그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40년 동안 이어보지 못한 어떤 선 하나가 그 시선의 움직임으로 비로소 이어지고 있었던 게지요. 종이 끝줄에 적힌 어린 여종의 이름은 사연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 사연이가 바로 친모 어른의 외동딸이었지요. 친모 어른께서 큰사랑 옆방에 거처하시는 동안 사연이도 그 옆방에서 함께 자랐더랬습니다. 어린 노대감과 사연이는 한마당에서 같이 글을 배우고 같이 자치기를 하던 사이였지요. 노대감보다 2살이 어렸던 사연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박색이라 부르던 아이였으니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매가 길게 그어진 한 번 보면 2번 보지 않게 되던 그런 얼굴의 아이였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이었지요. 제 어미이옵니다.
박 씨가 한마디 더 떨어뜨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노대감의 칠순 무릎을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뜨렸지요. 노대감이 보료 위에서 두 무릎을 모은 채로 잠시 휘청하더니 두 손을 앞으로 짚었습니다. 평생 가문 어른으로 살아온 어른이 후처 앞에서 두 손을 짚은 것은 무릎을 꿇은 것과 다름이 없었지요. 노대감의 손끝이 보료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그 떨림 위로 호롱불이 또 한 번 길게 꺾였습니다. 박 씨는 노대감이 두 손을 짚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지요. 40년 전 동짓달 새벽 대감께서는 사연이를 평안도 강계로 보내셨더랬지요. 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였습니다. 15이었던 아이를 박색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문의 후사에 흠이 된다 하시고 인편을 따로 사서 평안도 끝까지 보내셨지요. 친모 어른은 그날 밤부터 식음을 끊으셨고 이래 만에 세상을 떠나셨더랬습니다. 사연이가 평안도 강계의 어느 노복집으로 팔려간 것은 친모 어른의 부음이 한양에 닿기 전이었지요. 사연이는 자기 어머니가 그새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강계의 한 노복집에서 한참을 살아내었더랬지요. 노대감의 어깨가 그 말 한마디마다 한 단씩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는 자기가 어떻게 한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짧게 말씀하셨지요. 강계에서 어머니 사연이는 그 집에 다른 노복과 한 살림을 차렸고 박 씨를 낳으셨습니다. 박 씨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 사연이는 박 씨의 손을 잡고 한양 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평산 어느 산자락 아래에서 병으로 쓰러지셨더랬지요. 어머니 사연이는 평산 그 산자락에서 박 씨에게 옷가락지 한 짝을 쥐어주시고 박 씨 가문 노부인의 함자 한 자를 또박또박 일러주신 뒤에 눈을 감으셨다 합니다. 그 옷가락지가 바로 사연이의 어머니인 친모 어른께서 강계로 보내지는 딸의 손에 마지막으로 끼워주셨던 가락지였지요. 박 씨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따라 박 씨 가문 노부인을 찾아 들어가셨더랬습니다. 박 씨 노부인은 어린 박 씨를 처음 보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셨다 하지요. 박 씨 노부인은 친모 어른의 친정 동기간으로 사연이가 평안도로 보내지던 그날 새벽에 한양에 계시지 않으셨던 것을 평생 한으로 묻어두고 사신 어른이셨습니다. 박 씨 노부인은 어린 박 씨를 자기 양녀로 들이시고 박 씨 노부인이 평생 비밀로 묻어두셨던 그 누런 종이 한 장을 박 씨에게 40이 넘은 어느 해에 꺼내어 보여주셨더랬지요. 사연이의 노비 방매 문서, 노대감의 도장이 찍힌 그 종이 한 장 말이지요. 박 씨가 신방으로 가지고 들어온 종이 한 장과 옷가락지 한 짝은 40년에 걸쳐 한양에서 평안도 강계까지 갔다가 평산 산자락에서 박 씨의 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한양 박 씨 가문 노부인의 안방으로 그리고 마침내 오늘 윤대감댁 신방으로 돌아온 두 가지 물건이었습니다. 대감,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지요? 박 씨가 처음에 그 한마디를 다시 한번 떨어뜨렸지요. 노대감은 두 손을 짚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호롱불이 다시 한번 길게 꺾이는 그 순간 노대감은 자기 안채 깊숙이 묻어둔 어떤 어두운 골방의 문 하나가 40년 만에 비로소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게지요. 신방의 호롱불이 새벽으로 기울어가는 그 시각 임노복이 사랑채 쪽 마당을 등롱 하나 들고 가만히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신방의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임노복을 부른 것은 노대감이 두 손을 짚은 채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던 즈음이었지요. 박 씨는 임노복을 신방 안까지 들이지 않으셨고 다만 문 안쪽에서 임노복이 마루 끝에 등롱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임노복은 마루 끝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신방 안쪽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더랬지요. 임씨, 그날 새벽의 일을 말씀하시지요. 박 씨가 그 한마디만 떨어뜨리셨습니다. 임노복은 그 한마디에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으나 곧 호흡을 가다듬으셨지요. 노대감은 신방 안에서 여전히 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고 그 자세 그대로 임노복의 목소리를 받으셨습니다. 40년 전 동짓달 그 새벽 작은 인편을 부린 것이 소인이옵니다. 임노복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흔들리지 않으셨지요. 40년 전 그날 새벽 큰사랑 옆방에서 자고 있던 어린 사연이를 어두운 새벽마당으로 끌어낸 사람이 바로 임노복 자신이었더랬습니다. 사연이는 그날 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잠결에 끌려 나온 어린 계집아이가 자기 손목에 끼워진 옷가락지 한 짝만을 한번 보았을 뿐이라고 임노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셨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날 새벽에 큰사랑 마루 끝에 서 계셨더랬지요. 임노복은 그 부분에서 한번 숨을 골랐습니다. 노대감의 어깨가 그 말 한마디에 또 한 번 내려앉았지요. 40년 전 그날 노대감은 큰사랑 마루 끝에 도포자락을 거머쥔 채 서 계셨다 합니다. 마당 안어두운 새벽 공기 속으로 어린 사연이가 인편의 손에 끌려나가는 그 뒷모습을 노대감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보고만 계셨다고 임노복은 말씀하셨지요. 사연이가 마지막으로 마당 끝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린 사연이의 시선이 마루 끝에 서 있는 노대감의 도포 자락에 잠시 닿았다 떨어졌더랬습니다. 그날 사연이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사연이는 무어라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자기 손목에 끼워진 옷가락지를 한번 만져보았을 뿐이었지요. 그 가락지는 그 사흘 전 친모 어른께서 사연이에게 직접 끼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친모 어른께서는 그날 새벽 큰사랑 옆방에서 일어나신 일을 알지 못하셨더랬지요. 임노복은 그 자리에서 친모 어른의 마지막을 마저 말씀하셨습니다. 친모 어른께서는 사연이가 사라진 그날 아침에야 비로소 큰사랑 옆방의 빈 자리를 보셨더랬지요. 사연이의 잠자리만이 가지런히 정돈된 채 비어있는 그 자리. 친모 어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날부터 식음을 끊으셨습니다. 가문 어른들은 친모 어른께 사연이가 친척집에 잠시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셨으나 친모 어른은 그 핑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더랬지요. 친모 어른은 사흘째 되는 날 윤대감의 부친께 옷자락을 붙드시고 한마디를 청하셨다 합니다. 사연이를 어디로 보내셨소이까? 윤대감의 부친께서는 그 청에 답을 하지 아니하셨더랬지요. 친모 어른은 그 자리에서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옷가락지 한 짝을 손가락에서 빼시고 그 가락지를 큰사랑 마루 끝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가락지가 바로 박 씨가 오늘 신방에서 꺼낸 옷가락지의 짝이었지요. 친모 어른은 자기 손가락에 한 짝만을 남기시고 다른 한 짝을 사흘 전 새벽에 사연이의 손목에 끼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날 친모 어른께서 마루 끝에 내려놓으신 그 한 짝은 그날 아침 임노복이 친모 어른의 방으로 다시 돌려드렸다 합니다. 친모 어른은 그 가락지를 다시 받지 아니하시고 임노복에게 한번 깊이 절하시며 한마디만 청하셨더랬지요. 훗날 어느 새벽에 누군가 이 가락지의 짝을 들고 찾아오거든 사연이가 어디 묻혔는지를 그 사람에게 일러주소서. 임노복은 그 청을 받으셨더랬습니다. 친모 어른께서는 그날 밤부터 7째 되는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윤씨 가문에서는 친모의 죽음을 따로 큰 일로 받지 아니하셨더랬습니다. 친모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문의 평안을 흔들 일이 아니다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던 까닭이었지요. 친모 어른의 시신은
그날 새벽 윤씨 가문 산소가 있는 양주의 한 자락에서 자손 없는 친모들이 묻히던 작은 둔덕 옆에 묻히셨더랬습니다. 그 자리에 묘비는 세워지지 아니하였고 신주는 사당에 모셔지지 아니하였지요. 임노복은 그 자리의 위치를 40년 동안 자기 안에 묻어두고 살아오신 게지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소인은 오늘 새벽 처음으로 입에 올리옵니다. 임노복은 그 자리에서 친모 어른의 묘 위치를 또박또박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양주 밖곡 산자락 아래 윤씨 가문 큰 산소에서 동쪽으로 40보쯤 떨어진 작은 둔덕. 그 둔덕 끝에 솔나무가 두 그루 나란히 서 있는 자리. 임노복은 그 자리에 40년 동안 한식과 동지에 2번씩 자기 세경에서 떼어 마련한 떡 한 접시를 묻어두고 가셨다 합니다. 가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혼자만의 제사를 그렇게 40년 동안 이어오셨던 게지요. 노대감의 두 손이 보료 위에서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박 씨는 신방의 문틈으로 임노복을 한번 마주 보시고는 가만히 머리를 숙이셨지요. 임노복도 마주 머리를 숙이셨더랬습니다. 마루 끝에 내려놓인 등롱의 불빛이 박 씨의 손에 쥐어진 옷가락지 한 짝 위에서 한번 길게 흔들렸지요. 신방의 호롱불도 마루 끝에 등롱불도 그 새벽에 같은 박자로 한 번씩 꺾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다시 노대감을 향해 돌아앉으셨지요. 대감, 이제 한 가지를 청하옵니다. 박 씨의 그 한마디가 신방의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노대감의 칠순 어깨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40년을 묻어둔 어두운 골방의 무늬 안에서 마침내 활짝 열려 그 골방 안에 갇혀있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같이 일어서서 노대감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흔들림이었지요. 제 외할미의 묘를 윤씨 가문 산소 안으로 옮기고 외할미의 신주를 사당에 모셔주소서. 박 씨의 청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새 사당을 따로 세우라는 것도 가문 안에서 자기를 정실로 올리라는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40년 동안 자손 없는 친모들의 작은 둔덕 옆에 묻혀 있던 외할미의 묘를 윤씨 가문 산소 안으로 옮기고 외할미의 신주를 사당에 모셔달라는 것. 그 한 가지였더랬습니다. 노대감은 그 청에 답을 하지 못하셨지요. 청 자체가 무거운 청이었습니다. 친모한 사람의 신주를 윤씨 가문 사당에 모시려면 가문 어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였고 그 동의를 얻으려면 40년 전 그날 새벽의 일을 가문 어른들 앞에 모두 풀어내야만 하였지요. 노대감 평생의 명망이 그 한마디 풀어내는 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었더랬습니다. 한양 안에서 학덕 높은 어른으로 이름이 자자한 윤대감이 사실은 40년 전작이 집안의 한 어린 노비를 박색이라는 이유 하나로 평안도 강계까지 보내어 그 어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어른이라는 사실이 그 한마디로 가문 안팎에 다 알려지게 될 것이었지요. 박 씨는 그 청을 떨어뜨린 뒤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호롱불이 다시 한번 길게 꺾이는 그 순간 박 씨의 시선이 신방의 한쪽 벽으로 가만히 옮겨갔지요. 그 벽 위에는 어쩐 일인지 처음에 그 어린 계집아이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잠깐 비쳤다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였더랬지요.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한 어른의 그림자. 두 그림자는 박 씨의 어깨 너머로 노대감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호롱불이 다시 고추서는 순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 그림자를 보고 가만히 머리를 숙이셨고 노대감은 그 그림자를 보지 못하셨지요. 그러나 노대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은 그 어른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였더랬지요. 새벽닭이 세 번째로 울 무렵 노대감이
비로소 무릎을 모으고 일어나셨습니다. 칠순 노대감의 무릎이 한번 휘청하였으나 그 어른은 보료 끝을 손으로 짚지 아니하시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셨지요. 노대감은 박 씨를 향해 한번 깊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 한 번의 머리 숙임이 노대감 평생에 후처에게 처음 보인 머리 숙임이었더랬지요. 청을 받자오리다. 노대감의 음성은 가늘었으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박 씨가 그 음성을 받고 한참 동안 노대감의 얼굴을 마주 보시다가 자기 또한 한번 깊이 머리를 숙이셨지요. 신방의 호롱불이 그 새벽에 다 타들어가 심지가 마지막 한 번 길게 흔들리고는 가만히 잠들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은 그 아침, 노대감은 안채로 가문 어른들을 모두 부르셨더랬지요. 가문의 누이께서 먼저 오시고 종손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사랑채로 건너오셨습니다. 큰 며느리께는 그날 안으로 친정에서 돌아오시라는 기별을 따로 보내셨고 함흥에 있는 작은 아들 내외에게도 인편을 따로 붙이셨지요. 가문 어른들이 사랑채에 모두 모이신 그 자리에서 노대감은 자기 자리에 좌정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채 마루 끝으로 내려가 마당을 향해 무릎을 꿇으셨더랬습니다. 가문 어른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셨지요. 무엇이 어쩐 일이시오, 대감? 가문의 누이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노대감은 마당을 향해 무릎을 꿇은 그 자세 그대로 40년 전 동짓달 새벽의 일을 한마디씩 풀어놓기 시작하셨지요. 어린 사연이의 일, 친모 어른의 일, 그날 새벽 큰 사랑 마루 끝에 자기가 도포 자락을 거머쥔 채 서 있었던 일. 그 모든 일을 노대감은 한 번도 시선을 들지 아니하시고 마당의 한 점만을 바라보시며 또박또박 풀어내셨더랬습니다. 마루 끝에서 듣고 계시던 가문의 누이께서 한 번씩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셨고 종손은 어린 손자의 어깨를 끌어안으신 채로 침묵하셨지요. 임노복은 그 자리에 등롱을 들고 한쪽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노대감께서 친모 어른의 묘 위치를 가문 어른들 앞에 또박또박 말씀하실 때 임노복의 두 무릎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굽혀졌지요. 40년 동안 자기 안에 묻어두었던 그 한식떡 한 접시의 약속이 그 자리에서 마침내 가문 안으로 흘러나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문의 누이께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향해 절을 2번 올리셨지요. 절을 올리신 그 자리에서 누이께서는 한 번 길게 숨을 고르시고 안채로 한마디를 내리셨더랬습니다. 양주산소로 사람을 보내거라. 자손 없는 어른을 모셔오겠다. 박 씨는 그 말씀을 안채 마루 끝에서 가만히 듣고 계셨지요. 박 씨의 두 손이 자기 도포 자락 위에서 가지런히 모여 있었고 그 손끝이 한 번도 떨리지 아니하셨더랬습니다. 40년 동안 친모 어른의 작은 둔덕 옆에서 솔나무 2그루를 동무 삼아 누워 계시던 어른께서 오늘에야 비로소 자손 있는 어른들의 산소 안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된 게지요. 그 옮김의 행차가 양주박곡으로 떠나던 새벽 임노복은 등롱을 든 채 행렬의 가장 앞에 서셨습니다. 40년 동안 자기 혼자만 알고 있던 그 둔덕의 자리로 가문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 그 발걸음이 늙은 노복의 평생의 가장 고든 걸음이었더랬지요. 양주박곡 산자락 아래 솔나무 2그루 사이에 묻혀 계시던 친모 어른의 유골은 그날 정오 무렵에 거두어졌습니다. 가문 어른들이 손수 무릎을 꿇고 흙을 걷어내셨고 임노복이 자기 세경으로 사둔 작은 백자 항아리에 어른의 유골을 정성으로 옮겨 담으셨지요. 친모 어른의 유골을 모신 행렬은 그날 저녁 무렵 윤씨 가문 큰 산소 안으로 옮겨졌고 그 자리에 새 봉분이 단정히 솟았더랬습니다. 노대감께서는 그 봉분 앞에 자기 도포를 깔고 2번 절을 올리셨지요.
40년 만에 친모 어른께서 자손 있는 어른들의 자리로 비로소 돌아오신 그 새벽, 양주박곡의 솔나무 두 그루는 그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잎을 한 번씩 떨군다 하였습니다. 친모 어른의 신주는 그날 밤 윤씨 가문 사당 한쪽에 단정히 모셔졌지요. 사당 안에 새 신주가 올라가던 그 시각, 박 씨는 신방의 호롱불 옆에 다시 한번 그 옷가락지 한 짝을 가만히 내려놓으셨더랬습니다. 박 씨가 평산 산자락에서 어머니 사연이로부터 받은 그 한 짝, 그리고 임노복이 40년 동안 윤대감댁 어딘가에 묻어두셨다 그 새벽 박 씨의 손에 다시 돌려달인 또 한 짝. 두 짝이 같은 호롱불 아래에서 비로소 한자리에 놓이는 그 순간, 신방의 호롱불은 그날따라 한 번도 꺾이지 아니하였더랬지요. 박 씨는 그날 이후로 가문 안에서 한 번도 박색이라 불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문의 누이께서 박 씨를 부르실 때마다 한 번도 그 두 글자를 입에 올리지 아니하셨고 노대감 또한 그러하셨지요. 박 씨는 윤대감댁 안채에서 봉제사를 맡으셨고 큰 제사 자리에는 자기 외할미의 신주 앞에 반드시 따로 향 한 자루를 더 사르셨더랬습니다. 박 씨가 외할미의 신주 앞에 향을 사르실 때마다 임노복이 마루 끝에서 등롱을 든 채 가만히 서 계셨지요. 늙은 노복은 그렇게 4년을 더 사시다 어느 봄날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고 떠나신 그 자리에서 동롱 하나가 손등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합니다. 노대감의 풍문은 한양 안에 슬며시 퍼져나갔지요. 윤씨 가문 큰 어른께서 칠순에 후처를 들이신 첫날 밤일이 새벽까지 이어졌더라는 풍문. 그 후처가 40이 넘은 박색의 노처녀였더라는 풍문. 첫날 밤 자리에서 40년 묵은 노비 방매 문서 한 장이 펼쳐졌더라는 풍문. 양주박곡 산자락 아래 솔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자손 없는 어른 한 분의 유골이 모셔드려졌더라는 풍문. 그 모든 풍문이 한양 사대문 안매파들의 입을 거치고 종로 객주의 복록방을 거치고 광통교 다리 민 빨래터를 거치며 조금씩 모양을 바꿔 떠돌았더랬습니다. 매파들의 입에서는 그날 이후로 박색이라는 두 글자가 잠시 사라졌더랬다 합니다. 한양 안에서 외양이 박하다 하여 시집을 못 보낸다는 처녀가 있으면 매파들이 그 처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전에 한 번씩 헛기침을 하시던 그런 시절이 잠시 있었다고 하지요. 박색이라는 두 글자 뒤에 어떤 어미의 한이 따라붙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매파들의 헛기침 한 번에 잠시 묻어 있었던 게지요. 한양 양반가 안채에서 박색이라는 평으로 누군가를 가벼이 보내려 할 때마다 윤대감댁 그 동짓달 첫날 밤의 풍문이 안채 마루 끝에서 한 번씩 떠올랐더랬다 합니다. 박 씨는 가문 안에서 4년을 더 사시다 노대감이 떠나신 그 이듬해 겨울에 외할미의 신주 앞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더랬지요. 박 씨의 마지막 머리맡에는 옷가락지 두 짝이 한 자리에 놓여 있었고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그 옆에 단정히 접혀 있었다 합니다. 가문 어른들은 박 씨의 신주를 사당의 외할미 신주 옆자리에 모셨지요. 40을 한참 넘긴 박색의 노처녀라 불리던 한 어른과 박색이라 평안도 강계로 보내졌던 한 어른과 박색이라 시집을 한 번도 못 가본 한 어머니와 그 세 분의 신주가 사당 한쪽에서 같은 향을 받으시게 된 게지요. 윤대감댁 사당에는 지금도 그날의 호롱불이 한 번 길게 꺾이던 그 새벽이 한식과 동지마다 가만히 흘러들곤 한다 하옵니다.